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뭔가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망증을 알아차리면 갑자기 치매가 발병하는 건 아닌가 두려워질 때가 있죠.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잊어버리고 이미 샀던 물건을 또 사고 이렇게 하나 둘 깜빡깜빡하게 되면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잊는 것은 곧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8알은 대부분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상관없는 것들에 파묻혀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잊어버리는 것, 망각이 오히려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 저자는 도쿄의대 내년내과 의사로 37년차 병원장이자 75세 현역 의사입니다. 그는 인간의 뇌는 본래 잊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망각은 기억할 대상을 취사 선택하는 힘으로 이를 적절히 이용하면 삶이 훨씬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60부터는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을 잊고 나를 올가매는 족쇄를 잊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하죠. 그리고 이 힘이 팔팔하게 90세의 벽을 뛰어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직접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책을 읽고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에 한해 5분을 추첨해서 오늘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책성장 카페에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만 남기고 이런 것들은 망각하라. 어떤 내용일지 함께 읽어보시죠. 60부터는 잊어야 산다. 쓸데없는 것들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대부분의 망각은 건강하다. 50년 가까이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잊어버리는데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걱정이 많은 분들은 설마 치매인가 하는 조바심에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몇 가지 해보면 그 나이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건망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괜찮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면 환자는 그제야 안심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혹시 치매 아닌가?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작업 기억의 저하입니다. 작업 기억이란 워킹 메모리, 다른 말로 단기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작업 방법이나 순서를 일이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억해두는 힘이지요. 다시 말해 작업이 끝나면 잊어버려도 되는 기억입니다. 작업 기억력이 저하되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설명서를 한번 보고 쭉 할 수 없고 계속 다시 보고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해야 합니다. 실수도 많아집니다. 요리할 때 냄비를 불에 올려놓는 걸 잊고 채소를 썰다가 음식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 기억력의 저하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적 젊은 세대들도 코로나 시기에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바람에 뇌가 받는 자극이 감소하면서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적어야 할 내용을 깜빡하는 등 실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작업 기억력을 확인할 때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4가지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0, 3, 4, 1. 그러고 나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한 다음 마지막에 질문을 던집니다. 아까 말한 숫자 기억하시나요? 그 숫자를 거꾸로 말해보세요. 답은 1, 4, 3, 0입니다.
종이에 쓴 숫자를 거꾸로 읽는 건 쉽지만 입으로 말한 숫자를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떠올리면서 반대로 말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작업 기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쉬 해내지 못하지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와 서로 문제를 내보세요. 제대로 답하지 못해도 속상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 발병 전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손을 쓰면 연령대에 맞는 인지 기능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경도인지 장애를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코그니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코그니 사이즈는 몸을 움직이며 머리를 쓰는 것처럼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는 두뇌 체조를 가리킵니다. 꾸준히 코그니 사이즈를 실천한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절반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22년 2월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구로야나기 씨에게 코그니 사이즈를 알려주었습니다. 1부터 숫자를 세면서 5의 배수가 나올 때마다 끝말잇기를 하는 방식이지요. 예를 들면 1, 2, 3, 4 오렌지, 6, 7, 8, 9 지하철, 11, 12, 13, 14 철학자 같은 식으로 차례차례 이어가면 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럿이 함께해도 좋습니다. 코그니 사이즈는 리듬을 유지하며 일정한 속도로 말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하다 보면 숫자와 단어가 뒤죽박죽 되어서 우왕좌왕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우왕좌왕할 정도로 어려워야 뇌에 좋은 자극이 되니 틀리거나 말문이 막혔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일이 아니라 정답을 내놓기까지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꼭 풀고 말 거야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잊는 것은 대부분 건강한 망각이다. 치매를 걱정하기보다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며 단기 기억력을 단련하자. 나이 들면서 더 발전하는 인지 능력이 있다.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고령자와 20대를 대상으로 6가지 인지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대가 기억력과 인지 속도 면에서 더 뛰어났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결과지요. 하지만 언어 능력, 공간 지각력, 단순 계산 능력, 추상적 추론 능력에서는 의외로 고령자가 더 뛰어났습니다. 또한 피험자의 15%는 고령이 된 후 젊은 시절보다 인지 능력이 더 좋아졌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나이가 들면 뒤떨어지기 마련이라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치매 발병률은 높아집니다. 일본 정부가 발간한 2022년 고령사회 백서에 따르면 노년에 돌봄이 필요해지는 여러 원인 중 치매가 1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듦을 쇠퇴라는 관점으로 보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년은 쇠퇴하는 시기,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를 독립시키고 일선에서도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자유는 나이 듦의 특권입니다. 저는 팔팔하게 훌쩍이라는 삶의 방식을 권합니다.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훌쩍 저 세상으로 간다는 뜻이지요. 노화도 병도 요리조리 피하며 나답게 자유로이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기 인생을 깨끗이 받아들이고 훌쩍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을 한층 더 깊이 파고들어도 좋고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나이 들면 쇠퇴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이 들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자유라는 특권이 생긴다.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하게 살자. 실제보다 12살 어린 기분으로 산다. 자신이 몇 살이라고 느끼시나요?
40세 이상의 중년층과 노년층 약 5천 명에게 이와 같이 질문한 결과 실제 연령보다 어리게 대답한 사람일수록 일상생활 동작의 기능 저하가 더디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독일 노인학센터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생각의 힘이란 참으로 대단합니다. 나는 젊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도 완화됩니다. 게다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열심히 관리하게 되면서 실제로도 더 자주 젊음을 느끼게 되고 점점 더 자신이 젊다고 믿게 됩니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지요. 병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젊음도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음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덴마크 대학교에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지요. 연구진은 70세 이상의 쌍둥이 1826명을 7년에 걸쳐 추적 조사했습니다. 피험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보여주고 인물의 나이를 추측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신체 능력과 인지 기능이 더 높고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백혈구의 텔로미어도 길었습니다.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고요.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임에도 겉모습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젊어 보이는 외모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유전자가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과 환경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연구를 보고 실제 나이를 잊기로 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12살 어렸던 시절을 떠올리며 일하고 취미를 즐기고 옷을 입으면 천천히 나이 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체성분 분석기기에 올라갔더니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리게 나왔습니다. 절로 신이 나 그 이후로 점점 더 걷기와 근육 단련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젊다는 생각이 실제로 더 젊은 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얼마든지 속여도 된다. 젊다고 생각하면 젊어진다. 겉모습이 어리면 몸도 마음도 어려진다. 타인의 평가는 물론이고 자기 평가에도 휘둘릴 필요 없다. 과거의 경험이나 믿음 때문에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현상을 인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지 편향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넌 IQ가 그리 높지 않구나. 선생님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당시 저는 반장이었고 공부벌레까지는 아니지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는 아이로 보였으니 선생님에게는 제 IQ가 의외였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저는 제 IQ에 쉽게 수긍했습니다. 같은 학년 친구들만 둘러보아도 저보다 훌륭한 학생이 아주 많았으니까요. 특히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저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첫 영어 시험에서는 전체 450명인 학년에서 거의 꼴등을 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11점을 받았지요. 저는 그 답안지를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의 이름이 발표되어 있는 게시물 옆에 가져다 붙였습니다. 스스로를 구경거리로 만든 셈이었지요. 그러자 마음이 날아갈 듯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꼴찌였지만 고등학교는 3년 동안 다니는 거니까 3년 안에 좋은 결과를 내면 돼. 한편 IQ가 높지 않아도 다른 사람보다 2배로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든 된다는 사실도 알았지요. 그 덕에 빼어난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뛰어나다고 착각하지도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뛰어나다고 착각하지 않는 능력, 또한 스스로를 비하하지도 않는 능력. 이 두 가지는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일 테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불리는 인지 편향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인지 편향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가장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또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모두 자신이 중간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우수하다 또는 우수하지 않다 라며 휘둘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뛰어나면 어떻고 부족하면 어떤가요? 나 자신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타인의 평가가 정확할까요? 학창시절에는 성적, 등급, 출신 대학으로, 사회에 나가서는 회사 이름이나 수입으로 우리는 이런저런 기준으로 평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그런 것들로부터 졸업했건만 여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는 자녀나 손주들에 대한 평판을 자신의 평판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일희일비 해봤자 마음만 공허해질 뿐입니다. 이제는 그런 평가로부터 벗어나도 좋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 1등이든 꼴등이든 잘 살아왔다고 자신을 칭찬해주자. 인생의 8알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다. 모든 성과의 80%는 일에 들인 시간의 20%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분포에 관한 통계적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나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리지요. 20%의 일개미가 전체 식량의 80%를 책임진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가 20% 정도라면 일하지 않는 게으른 개미도 20%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일하지 않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이니 결국 한 개미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은가요?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단 20%뿐. 그러니 핵심이 되는 부분만 잘 유지하면 나머지는 내버려 두어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자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 밥도 잠도 잊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는 20%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꼭 붙잡으면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차의 주인이 되는 것,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사는 것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잊어버려도 좋은 80%죠. 가족과 밥 한 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내 발로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 정도가 꼭 필요한 20%입니다. 20대 80 법칙을 적용해보면 일도 인생도 크게 달라집니다. 60 이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2할에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20%에만 전력 투구하자. 나머지 80%는 용기 있게 놓아주어도 괜찮다. 조금 못하는 사람이 더 성장한다. 자네는 글씨를 아주 못 쓰는구먼. 감사편지 쓰는 것도 매번 늦지? 일본의 그리운 옛 풍경을 담아내는 나이브 아트 화가 하라다 다이지 씨에게 붓글씨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감사편지를 잘 쓸 수 있는지 배우고 근사한 붓펜도 선물 받았습니다. 하라다 씨는 문외한이 보기에도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로 명필이었습니다. 도무지 흉내낼 엄두도 나지 않을 만큼 멋진 글씨였죠. 하라다 씨만큼 훌륭한 글씨를 쓸 수는 없겠지만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좋은 글씨를 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감사나 마음처럼 꼭 전하고 싶은 글자만 크게 강조해서 쓰는 방법이지요. 못생기고 서툴러도 상관없으니 전하고 싶은 말만 제대로 전하자는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질이 못하는 사람의 반대말은 어쩌면 지질이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술에 자신감이 그득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능숙하고 빼어나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질이 잘하는 사람이지요. 반면 지질이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미숙하고 서툴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면서 스스로를 성장시킬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질이 못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완벽하게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땐 참 창피했지. 너무 서툴렀지. 하고 후회하는 일도 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산책을 나섰다가 우연히 만난 꽃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시도 지어보고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질이 못하는 자신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지질이 못하는 사람에게는 겸허함과 가능성이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면 뇌도 젊어진다. 쉼 없는 노력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선택한다. 평소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간편 요리에는 제법 관심이 있습니다. 통조림과 손질된 채소 등을 한데 담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끝. 3분에서 5분 정도만 데우면 맛있는 요리가 금방 완성됩니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 바빠서 요리할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적당한 요령은 아주 소중한 지혜지요. 간단한 전자레인지 요리도 조리가 끝난 후 뚜껑을 덮어둔 채 잠시 기다리면 남은 열 덕분에 맛이 깊이 스며들어 한결 더 맛있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맛의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효과는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의 경우 야구의 배팅도 테니스의 서브도 연습 후 잠시 쉬고 나서 실력이 껑충 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열쇠는 뇌가 지닌 망각의 힘에 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얼마간 휴식을 취하면 가벼운 망각이 일어나고 이 과정이 운동 제어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즉, 잊음으로써 정보를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을 한층 두드러지게 기억하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도 쉼 없이 연주하기보다는 잠시 한숨 돌려야 더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연습으로 갈고 닦은 기술이 쉬는 시간 동안 몸속으로 스며들어 한층 매끄럽게 표현되니까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그렇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계속 생각하기보다는 잠시 기분을 전환하고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번뜩 답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이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입니다. 저 역시 원고를 쓰다 막힐 때면 바깥으로 나가서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3분씩 번갈아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를 합니다. 때로는 원고를 읽는 시간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지금껏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인생에서도 한 가지 일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면 쉬이 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멈춰서서 머릿속을 비워야 생각지 못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대로도 괜찮다고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벽에 부딪혔을 때는 머릿속을 비우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준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관계에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집단 안에 있을수록 오히려 고독을 느끼지요. 그리고 그 고독을 메우기 위해 타인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혼자여도 괜찮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가치관 또한 또렷해집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지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생기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이 열리기도 합니다. 몇 년 전 각본가 하시다 스가코 씨와 함께 대담을 나누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아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지만 그녀는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일을 함께하는 동료 등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을 속속들이 내보일 만큼 깊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그런 관계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갈 곳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홀로 지내면서도 자주 찾는 가게의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반려견과 산책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접점을 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도 좋다. 하지만 친구가 아니더라도 적절히 거리를 두는 관계면 충분하다. 결국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나만의 장소를 만든다. 우리에게는 가끔씩 스마트폰을 끄고 혼자가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서재 같은 공간도 괜찮지만 저희 집 서재는 아래층에서 가족의 기척과 생활 소음이 들려와서 혼자 있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다테시나호라는 호수 주변이나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천천히 숲속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합니다. 자주 가는 공원에는 특히 마음에 드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 그늘에 놓인 벤치에 기대 앉아 1시간 정도 책을 읽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독서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죠. 저만의 비밀 공간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내과 외래 진료를 보지만 병원 일이 바빴던 시절에도 짬을 내서 병원에 있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정원에는 정자가 몇 개 있는데 5분 정도 가만히 앉아 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곤 했지요. 육아나 간호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 무거운 병을 앓는 사람, 커다란 걱정거리를 아는 사람, 이처럼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겁게 눌러앉아 있는 사람일수록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역할을 잠시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필요할 때마다 자신만의 공간에 찾아가 스스로를 백지로 되돌리고 내가 원하는 나를 새로이 골라봅시다. 그런 마음의 작업을 거듭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떠맡아야 했던 책임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 노을이 발갛게 펼쳐지는 옥상, 비행기가 날아오르고 내려앉는 풍경이 보이는 공원, 귀갓길에 간단히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술집의 카운터 끝자리, 화집이 한가득 꽂힌 헌책방의 책장 앞, 영화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리 등 어디든 좋습니다. 일상에서 3분이든 5분이든 훌쩍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봅시다. 쉬는 시간은 잊기 위한 시간, 짊어진 짐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잊는다. 일본어에서 상냥하다라는 말은 야위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몸이 훌쭉하게 마를 정도로 괴롭다.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 얌전하다. 조심스럽다는 의미에서 점차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상냥하다는 말에는 자신의 이익을 잊어버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상냥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쌓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거나 어쩌다 보니 다정함을 행동으로 드러낼 기회를 놓칠 뿐입니다. 다들 하루하루 자기 삶을 사느라 고생이니까요. 한편 평소에 다정했던 사람도 시험이나 큰 행사를 앞두면 예민해지고 무뚝뚝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상대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반대로 차갑게만 느껴졌던 사람도 의외로 따뜻한 반응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또 막상 친해지면 상당히 다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결국 좋은 사람 같은 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애쓰다 보면 상대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서 오히려 관계를 망치게 되지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상냥함과 관련된 두 가지 호르몬에 대해 알아둡시다. 우리 몸에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두 호르몬이 분비되면 자연히 다정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정한 행동을 많이 하면 다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요. 좀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도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얼마나 분비되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과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게 호르몬 분비의 결과일 뿐이니까요. 세로토닌은 걸을 때처럼 몸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거나 정말 예쁘다, 참 맛있어 하고 소리내어 감동을 표현할 때 분비됩니다. 즉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합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함유된 고기, 생선, 우유 등과 같은 음식을 먹고 만족감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옥시토신은 연인이나 파트너, 자녀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반려동물과의 교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접촉이 중요하지요. 웃는 얼굴로 고맙다고 인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도 분비됩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아침 햇볕을 쬐다. 자연을 가까이 한다. 복식 호흡을 하며 긴장을 푼다.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 분노나 불안 같은 감정을 잊게 해줍니다. 두 호르몬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에도 강해지고요. 또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도 좋아지면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결국 상대방도 자신도 더욱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집착하기보다는 밖에 나가 햇볕을 쬐고 복식 호흡을 하며 호르몬 분비에 힘써 봅시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두 가지 호르몬을 늘리는 습관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다정해질 수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